안녕하세요. 제가 젊은 날 점을 보러 다니면 말려눈이 참 좋다고 했는데 그 점쟁이들이 전부 거짓말쟁이인 건지 저는 말려눈이 그리 좋지 않네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들놈한테 버림받기나 하고 이제 정말 세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헛헛한 마음에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못난 얼굴이라 35이 되어서야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 그 해에 첫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2년 뒤 금쪽 같은 딸을 낳아 남들처럼 살게 되었는데 아이를 품에 안고 10년도 되지 않아 아내는 병환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낮이면 일을 했고 저녁이면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며 정말 친구를 만나 술 한잔 기울일 시간도 없이 빠르게 흘러만 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도 제 시간을 갖게 되어 작은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물론 힘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두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이 60이 되었을 무렵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되어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게 느껴져서 몇 날 며칠 술만 먹으며 지냈어요. 딸아이는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는 아들과 저 둘뿐이었죠. 아버지, 술 그만 드시고 이제 일은 내려두고 좀 쉬는 게 어떠세요? 이놈아,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쉬면 어떻게 해? 너는 취업도 못하고 있지. 나중에 너 장가 갈 때 생각하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말씀처럼 저 공무원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라도 해볼까 하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네가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이라면 100번 도와주지. 그런데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도 남들 하는 만큼 나오는 거야. 너 학교 다닐 때 지각하고 수업 빼먹고 하던 식으로 할 거면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 이거 아버지가 평생 읽어온 자산이다. 네,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아버지가 믿어주시면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제 아들이지만 저희 아들은 둘째 딸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즐겼고 그렇다 보니 수업을 빼먹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출석 일수도 겨우겨우 맞춰서 학점에 맞는 대학을 보냈을 정도로 성실한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장사를 말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해보고 싶다고 한 게 이 첨가물 가게였어요. 대학도 그저 성적에 맞춰서 간 거라 적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바람에 공무원 준비도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그걸 쉽게 그만둘 만큼 장사가 하고 싶다는 거죠. 전 그래도 가업이라 생각하고 이 장사를 유지만 잘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 월급 이상은 가져가는 것이니 잘 배워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녀석과 함께 가게에 나갔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아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맡겨두고 나니 새삼 자식이 있다는 게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다리가 아프고 난 이후부터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되다 보니 사실 아들 녀석이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려웠지만 매출이 이전과 비교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들은 늘 새벽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있기에 저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면 언제라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가게의 매출은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제가 불시에 가게를 방문했을 때 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가게의 문이 닫혀 있었고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매장 내부는 과일과 야채들이 다 썩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옆 가게 사장에게 물었더니 되려 저를 보고 놀라고 있었어요.
김씨, 이제 몸은 괜찮어? 사고가 크게 났다면서? 사고? 무슨 사고를 말하는 거야? 작년에 다친 내 다리? 아니, 지난달에 크게 사고가 났다고 자네 아들이 그러던데? 큰 수술한다고 하면서 요 며칠 병원 간다고 일도 안 하더라고. 허, 내가 사고가 나? 이놈의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도 아들은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런 아들이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아침 일찍 그리고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런 아들과 이야기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에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죠. 너 가게도 안 나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가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그따위로 장사를 해? 내가 이러려고 너한테 맡겨둔 줄 아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사실은 제가 요즘 일이 좀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길래 매일 이렇게 지내는 거야? 어디 드러나 보자. 사실 저한테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임신을 해서 많이 예민해요. 뭐? 네 나이가 몇인데? 아니 그 여자친구는 괜찮고? 괜찮기는 한데 집이 좀 힘들어요. 일단 매일 붙어서 병원도 다니고 있긴 한데 힘드네요. 당장 안정된 직장도 없는 아들에게 덜컥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는 낳아야 하니 집에 인사부터 오라고 재촉을 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 나이는 20살 중반이더군요. 그 어린 나이에 덜컥 아이를 임신한 모습을 보니 아들 가진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저희 집에서라도 함께 살더라도 아이는 낳고 싶다며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부랴부랴 2달 만에 아들 녀석의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저는 임신한 며느리가 화장실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이 달려있던 큰 안방을 흔쾌히 내어주고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결혼 후 2달이 지나도록 며느리의 배는 불러올 생각이 없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혹시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닌지 물어보게 되었죠. 아들은 사뭇 망설이더니 임신 초기라 병원을 자주 갔었는데 결혼 직후에 아기가 심장이 뛰지 않는 걸 알게 되었다고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몸이 자꾸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마른 몸으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할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저는 이후부터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에 갖고 싶어 하던 운동화 등등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며느리도 이런 제 마음을 알고는 늘 고맙다며 서툰 솜씨로 음식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그동안 아들이 소홀히 하던 장사를 정리했고 아들도 지인의 공장을 다니며 성실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등바등거리며 일을 하러 다녀봐야 30도 안 된 나이로 버는 월급은 뻔했고 아들 녀석에게 가진 거라곤 제가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라고 사준 소형 승용차 한 대뿐이었죠. 종종 술을 한 잔씩 하며 아들 녀석과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들 녀석은 빨리 아이는 갖고 싶지만 현실이 참 막막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혼자 벌어서 엄마랑 애 둘을 먹여 살린 거야? 나이 먹을수록 아버지가 더 대단해요.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보상으로 돌아오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잖냐. 우리가 아버지한테 손주를 빨리 안겨드리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되니까 그게 너무 어렵네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차피 제가 아버지 계속 모시고 살 거니까 미리 재산 좀 증여해 주시면 안 돼요? 솔직히 처가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서 괜히 몹쓸 짓 해서 결혼 먼저 한 것 같고 늘 주눅이 들어요. 사돈 내서 그러더냐? 그런 건 아닌데 제 스스로가요. 솔직히 와이프 볼 때마다 내가 번듯한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애도 빨리 갖자고 할 텐데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아이 갖는 것도 미루게 되고 와이프는 첫애를 마음에 묻어서 둘째를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남자니까 제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한 끝에 8억이라는 돈을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를 결정하고 같이 장사를 했던 주변 상인을 만나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증여하기 전에 효도 계약서인지 뭔지를 꼭 쓰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런 걸 써서 뭐하냐고 제가 되려 이야기를 했더니 아는 지인이 저처럼 먼저 증여를 하고 자식들이 입을 싹 닦았다고 하는데 그제야 덜컥 걱정이 되더군요. 다행히도 아들 녀석은 흔쾌히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항목은 함께 상의하며 쓰기로 했죠. 아버지 김병기는 아들 김성찬에게 8억 원을 증여한다. 아들 김성찬은 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부양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양의 의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버지 김병기에게 양해를 구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양의 의무를 할 수 없을 경우 같은 지역 내 거주 시 주 1회, 타 지역 거주 시 한 달에 1회 방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된 재산은 아버지에게 반환한다. 솔직히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서 항목을 작성하긴 했지만 아들이 흔쾌히 동의를 할지는 몰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아들은 서명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한 장씩 나눠 가졌고 아들 부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하더니 제 아들이 딱 그 꼴이었어요. 처음 2달 정도는 평소와 같이 지내더니 셋째 딸부터는 하는 행동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는데 며느리는 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속상했지만 임신을 하면 오감이 예민해진다고 하니 혼자 방에서 아들 녀석이 가져다 주는 밥을 먹었고 며느리가 외출을 했을 때 거실에 잠시 나가거나 씻을 수 있었죠.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아들 녀석도 며느리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밖으로 나오면 더럽다, 냄새 난다고 하며 며느리와 속닥거리며 저를 피했고요. 저는 딸아이가 집에 오는 날만 겨우 밖으로 나가서 아들 부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오빠한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미안해서 딸아이한테는 상황이 이렇다는 말도 못했고요. 처음에는 아들 녀석에게 화를 내기도 했었어요. 화장실이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예민하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제가 왜 잘 부양하기로 했는데 나를 더러워하고 짐처럼 여기냐고 했더니 아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네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들은 저에게 치매가 아니냐고 하며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하루는 아들이 외식을 하자고 해서 오랜만에 둘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저더러 잠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더러 요양병원에 가 있으라니. 지금 사는 집에 아기방도 만들고 내부 인테리어 좀 할까 해서요. 우리는 처가댁에 가서 며칠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는 갈 데가 없으니까 잠시 요양병원에서 지내달라는 거죠. 왜? 집이 어때서 뭘 건드리겠다는 거야? 아무래도 집이 지어진 지 좀 되었다 보니 매캐한 냄새가 좀 나서요. 아기 태어나면 피부랑 다 예민할 텐데 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아버지도 손주를 위해서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아버지 안 데리고 올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 계약서 있어서 저 아버지한테 흠잡힐 일 안 해요.
그래, 그렇지. 그리고 아버지 예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가서 치료도 좀 받아보고 그래요.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가 아닌가 걱정도 되고 이게 다 아버지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큰 공사가 아니라 한 달 정도면 될 거라고 했고 저도 한 달 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차로 데려다 준 요양병원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어느 산 입구를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먼 곳이라 저는 당황했고 아들은 본인이 아는 의사가 이 병원에 있다고 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병실에서 짐을 풀고 있었는데 아들 녀석은 저를 한참을 멍하니 보더니 제 휴대폰을 뺏어갔습니다. 아버지, 귀찮고 냄새나는 아버지를 이만큼 모셨으면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남은 인생 편히 쉬세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 나랑 계약서 쓴 거 잊었어? 계약서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아버지. 증여해 주신 돈은 아버지가 그냥 저 주신 거잖아요. 너 계약서 어떻게 한 거야? 그 돈 다시 받아낼 거다. 난 이거 용납 못해. 계약서? 아, 아버지는 물건을 너무 함부로 놔두는 버릇이 있어. 그거 내가 이미 다 태워버렸으니까 뭘로 증명할 건데? 그냥 나한테 증여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데리러 온다니까? 부득이하게 집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갈 데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아무튼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간호사들이 왔고 아들은 간호사들에게 제가 치매가 있어서 공격적이고 망상을 한다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병원에서 2주 정도 머무르며 치매 검사를 비롯한 치료를 했지만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연락을 할 수도 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죠. 병원 직원들이 아무도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 청소를 하는 아줌마에게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번호를 외우고 있지 못해서 저는 결국 딸이 일을 하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어렵게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딸에게 제가 있는 병원을 알려주고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다음 날 딸은 열일 제쳐두고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는 어쩌고 혼자 있어? 그래서 전화도 안 받은 거야? 휴대폰이 고장난 게 아니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거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다. 일단 나랑 갈 데가 있으니 같이 가자. 괜찮은 거야, 아빠? 이게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내가 가면서 다 이야기해 주마. 내가 정말 미안해서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버젓이 지내고 있을 제 집으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소포를 받았는지 며느리가 딸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씨, 이게 뭐예요? 이 사진은 뭐고 파양 소송장에 증여 취소 소송이요? 지금 아버님이랑 같이 있어요? 네, 그래요. 저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보내둔 것뿐이니까 나중에 법원 출석이나 잘하세요. 하! 지금 우리 남편 그 소포 보고 실신해서 정신도 없거든요. 이것도 살인미수 아니에요? 어쩌자고 이런 걸 소포로 보내요? 지금 장난하세요? 아들은 제가 보낸 소포를 확인하고 그대로 실신을 해버렸다고 했고 다음 날 딸아이의 집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제가 소포로 보낸 건 며느리가 말한 대로 2개의 소송장과 1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주 옛날에 찍은 사진으로 제 아내와 갓난아기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아들의 친부이자 아내의 사별한 첫 번째 남편이었고요. 저는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입양한 아들까지 파양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와서 소리부터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이건 뭐야? 내가 공사 다 끝나면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소송이라니, 증여 계약을 해지한다니. 그래서 그 집은 공사를 하고 있긴 하냐? 아니, 업체를 찾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금방이야. 됐다. 나는 너 같은 아들도 며느리도 다 필요 없으니까 각자 인생들 각자 살자. 나는 너한테 증여한 거 다시 다 돌려받을 거고 내 호적에서 너도 지워버릴 거야. 아버지,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거기 같이 들어있던 사진을 못 봤냐? 나는 그동안 정말 너를 내 자식같이 키웠고 내 자식보다도 더 너를 챙기면서 키웠다.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알고서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처음 내 아내를 만났을 때 갓난아기인 널 안고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안쓰러워 챙겨주다 보니 정이 들어서 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었단 말이야. 아내는 재혼을 하면서 너를 입양하기를 바랬고 아내 아이니까 당연히 입양하는 것에 찬성했고 내 아들로 우리 집의 장남으로 키웠어. 너를 입양하면서 나는 우리 집에서 내쳐지게 되었고 나에게는 오롯이 내 아내와 너 그리고 우리 막내딸이 전부였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도 뻔뻔할 수 있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좀 심하세요. 나도 정말 파양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네가 돈에 눈이 멀어 내가 죽고 나면 네 동생한테 어떤 짓을 할지 상상이 안 돼서 내 가만히는 못 있겠구나. 더는 너랑 할 말 없으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이야기하자. 아버지,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딸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출근을 했을 시간에 저는 집으로 가서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밖으로 던져버리려 했는데 집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쫓겨나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 정에 약한 거 알잖아. 손주라도 걸고 넘어져야지. 노인네 손주는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정말 애기 가질까? 미쳤어? 난 애 싫다고 말했잖아. 당신 말 하나 믿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결혼하고 몇 년이나 당신 아버지 수발을 들었어. 나 당신이 정말 재산도 못 받고 호적도 파이면 이혼해 버릴 거야. 알겠어? 괜히 과일 가게 사장이네 어쩌네 거짓말만 해서는.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분명히 내가 계약서는 태워버렸는데 이 능구랭이 같은 노인네가 사본을 따로 놔뒀을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런 핑계 필요 없고 당신이 망친 거니 당신이 책임져.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사람 앞에 나타나서는 아들놈의 머리채부터 잡아뜯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놈이 며느리를 임신시켰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일이니까요. 결국 이 놈팽이 같은 놈이 애 핑계로 편하게 살아보려고 결혼에 재산까지.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저는 손주라도 생긴 줄 알고 이것저것 바보같이 퍼주기만 했네요. 아들은 저를 바닥으로 밀쳐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이 나가자 며느리도 뒤따라 나가버렸고 저는 빈집에서 혼자 아들 내외 짐을 모두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 약해지지 않게 빠르게 소송들을 준비했고 법원에 출석까지 해가며 두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원에서도 아들이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해서 저는 결국 증여한 재산을 다시 다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긴 소송 끝에 결국 파양을 했고요.
이제 저에게는 딸 한 명뿐이고 그 딸과 함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해달라며 울고 빌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여자한테 홀려서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저 그 여자랑 이혼하고 오는 길입니다. 제발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저한테 가족은 아버지뿐이에요. 왜? 집도 돈도 없는 너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하든? 내가 다리도 쩔뚝거리며 살고 하는 일도 없으니 그렇게 만만해 보이더냐? 내가 가진 거 하나 없이 우리 가족 밥 벌어 먹여 살렸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돈에 눈이 멀어서는 부모도 내팽겨쳐? 나 살아있을 때 내 재산 다 쓰고 죽을 거다. 아니, 죽더라도 사회에 싹 다 한원해 버릴 거야.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아버지, 너무 흥분하셨어요. 마음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얘기 나눠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로 잘할게요. 재산도 탐내지 않을 테니까 다시 아들로만 받아주세요.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 썩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바구니에 굵은 왕소금을 잔뜩 담아서 아들의 몸에 뿌렸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당장 사라져. 곧 이 집도 팔아버릴 테니까 다시 얼씬도 하지 말고. 지금은 정말로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복사해 두지 않았거나 아들 말만 믿고 요양병원에 계속 누워 있었다면 제 전 재산과 학지까지도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정말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했고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제가 보기엔 딱 비슷한 인간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던 것 같네요. 저는 너무 호되게 당해서 딸에게는 미리 증여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저처럼 미리 증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안전장치를 잘 해두고 자식들 너무 믿지 말라고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